은 공소장 변경과 부작위 범에 관한 법리 오해로 인한 직권 파기 사유가 있습니다. 또한 국무회의 심의외관 형성 관련 부작위 및 국무위원 부서 외관 형성 부분에 관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의 점과 문건 전달, 장면 목격 사실 관련 위증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각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위 파기 부분과 이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나머지 유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또는 일제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 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 이유무죄 부분을 포함합니다.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합니다. 한편 원심 판결 중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에 대한 특검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합니다. 끝으로 양형에 관하여 살펴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질서 아래에서 폭력 등의 수단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헌법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습니다.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 제도를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입니다. 또한 내란은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법과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여 사회의 안정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피고인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위시한 일련의 내란 행위에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시비를 차단하고자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헌법상 필수적 사전 절차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듯한 외관을 갖추게 하고 비상계엄 선포의 후속 조치 중 하나인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의 이행 방안 등을 관계부처 장관과 논의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였고 수사가 개시되자 대통령 기록물이자 공용서류인 위 공문서를 폐기하였으며 윤석열의 탄핵 심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까지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의 제1보좌 기관이자 행정부의 2인자이며 국가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잘못된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응당 이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1970년경 행정부 사무관으로 임용된 이후 군복무 중이었던 1972년 및 경제관료로 재직하던 1970년부터 1980년경 있었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조치와 내란 상황을 경험하여 그러한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그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위와 같이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자신의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적인 범행들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신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상계엄의 충격으로 인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비상계엄 관련 문건 대부분을 직접 파쇄하였다고 하는 등 자신의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는 바,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국민과 역사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매 순간 자책하며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신 법정에서의 진술을 감안해 보더라도 그 비난을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한편 피고인이 비록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비상계엄이 있기 전까지 50여 년간 공직자로 봉직하는 동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 등을 역임하면서 다수의 훈장과 부장을 수여받는 등 국가에 헌신해온 공로가 있기도 합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관하여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기록상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하여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 주재하여 그에 따라 비상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합의에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 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원심 판결 중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에 대한 특별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오늘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고, 상고장은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은 구금되어 있으므로 구치소장에게 상고장을 제출하여도 됩니다. 이상으로 판결 선고를 마칩니다. 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재판 선고가 지금 막 끝났습니다. 징역 15년형이 선고가 됐는데요. 오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지금 2심 판단까지 나온 거고요. 이렇게 나온 이유는 일단 핵심 혐의는 대부분 인정이 됐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이 됐고요. 다만 이제 1심에서 징역 23년에 비해서는 이제 징역 8년 정도가 감형이 됐는데, 이 핵심적인 이유는 이 부작위에 의한 형사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앞서 이제 1심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인정을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한다. 말렸다면 내란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므로 이 말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내란을 실행한 것과 동일한 정도 수준의 책임을 물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2심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나머지 혐의들, 그러니까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거나 예를 들어서 허위의 국무회의 외관을 형성하려고 했다는 등의 혐의 등을 모두 내란 중요 임무 종사라고 인정을 했고요. 위증에 대해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1심 재판부는 위증에 대해서도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모두 인정을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이 비상경호와 관련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이 부분도 유죄를 인정을 했고 또 이상민 전 장관에게 김용현 전 장관이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진술한 부분도 유죄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항소심에서 무죄가 됐어요. 네. 그래서 다소 이제 구체적인 부분에서 약간씩 무죄로 바뀐 부분이 생기면서 징역 15년형으로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재판부의 첫 판단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이제 판단이 내란 전담 재판부가 내린 내란에 대한 첫 판단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내란 전담 재판부도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기관, 국회나 선관위를 봉쇄하려고 했고 군인 등을 투입해서 군과 경찰을 투입해서 이곳을 봉쇄하려고 한 것은 위헌하고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 이렇게 인정을 한 겁니다. 첫 판단이 항소심에서 나오면서 이제 앞으로 남은 재판들에 대해서도 일부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이제 생겼습니다. 네. 양측의 입장이 나왔나요? 대법원에 갈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또 시간이 얼마나 걸리게 될지요? 네, 지금 막 선고가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양측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제 상고를 할 수 있는 기한이 일주일 정도 있으니까요. 양측이 이제 판결문을 검토해서 이제 상고 여부를 결정하게 될 텐데 통상적으로 이 사건이 워낙 큰 사건이다 보니까 양측 모두 상고를 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금 현재는 많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대법원이 이제 또 판단을 해야 될 텐데요. 지금 이제 관련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신속 심리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규정에 맞춰서 약 3개월 이내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내란 관련 재판 남은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네, 이제 오늘 이제 내란 관련해서 첫 항소심 재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앞으로 남은 재판 살펴보면은 다음 주에 이상민 전 장관 관련해서 항소심 재판이 선고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또 남은 것들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이 재판 같은 경우는 항소심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집중 심리가 예정이 돼 있으니까 이것은 한 두세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 1심 재판 단계에 있는 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관련 재판은 다음 달 9일 선고가 예정돼 있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1심 재판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한덕수 전 총리 오늘 2심에서 15년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다시 한 번만 핵심 내용을 1심 때와 비교해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적으로 지금 항소심 재판부가 국무총리의 권한에 대해서도 좀 판단을 했는데 부작위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국무총리 역시 막중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토대로 비상계엄을 막았어야 했다. 그리고 또 비상계엄을 직접 경험을 했던 공직생활하면서 직접 경험을 했던 한덕수 총리가 이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고 그리고 또 이후에 이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하고 여러 허위 공문서를 행사하려고 했던 점은 좀 부적절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조팀의 김태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덕수 전 총리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한 2심 선고 뉴스 특보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